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정인이고요. 김태성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파인다이닝 그리고 미슐랭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혹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주로 하이라이트를 이용하지만 많이 봤습니다. 네, 정말 진짜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엄청나죠.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급식대감님을 정말 응원했습니다. 혹시 응원했던 참가자가 있으실까요? 저는 에드워드 리인데 네. 뭐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네네. 근데 너무 좋았던 건 그 팀 플레이 할 때 팀원으로서의 코멘트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믿고 간다. 이게 굉장히 좋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리더가 돼서는 사실 더 인상 깊었어요. 내가 다 책임진다. 진짜 네. 멋진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정말 멋지고 마지막에 그 떡볶이 3개 남은 코멘트 할 때는 저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말투도 이렇게 어눌한 한국말인데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그 인성이나 댐댐이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성격이나. 특히 그 편지에 꼭꼭 눌러서 썼던 네. 게 정말 저도 약간 울컥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전 사실 그런 따뜻한 캐릭터 맞아요. 좋아해서 평소에 외식을 좀 즐겨 하시나요? 대부분 직장인들 그렇잖아요. 외식 많이 하는 편이고. 외식이 회식이 되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접대를 해야 되는 자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도 가급적 파인다이닝 위주로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요즘에 근데 제 주변에도 파인다이닝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자꾸 이 미슐랭 식당이 적자가 나고 계속 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승자의 저주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승자의 저주. 네. 근데 사실은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승자의 저주는 뭐냐면 어떤 회사가 M&A 물건으로 나왔을 때 네. 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경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회사 하나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거꾸로 독이 돼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사실은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는데 미슐랭 식당을 보면 이제 이런 승자의 저주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약간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미슐랭에 선정이 되는 순간 이 틀에서 딱 갇혀서 움직이지 못해요. 미슐랭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때부터 굉장히 경직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식의 변화를 많이 못 주는 건가요? 음식의 변화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비용이 올라가는 요소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보통 미슐랭을 가면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누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이 식탁에서 뭔가를 떨어뜨리면 저건 미슐랭 심사관이다. 일부러 떨어뜨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일부러 떨어뜨려서 종업원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거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네.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서비스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어쨌든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직원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노련한 직원들을 케어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이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료를 타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계속 조금 더 좋은 걸 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미슐랭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가격으로 올라가면서 상세를 해주면 좋은데 가격을 좀 올리면 굉장히 또 구설수에 올라요. 미슐랭이 되더니. 왜냐면 미슐랭이 되더니 저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가격을 올렸다. 이게 안 좋게 본 시각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비용이 더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료도 재료지만 이 주방의 스태프들도 또 유지를 더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임대료도 결국에는 상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를 준 입장이면 내 건물에 미슐랭 하는 식당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더 좀 올려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사실은 하향보다는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데다가 비용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동화를 못해요. 자동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퀄리티랑 같은 맥락인데 키오스크 세우는 순간 그거는 이제 미슐랭 맛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미슐랭이 된 순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의 경직된 태도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유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가면서 적당한 타협과 그때그때 좀 필요한
경영상의 묘미 같은 걸 좀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슐랭에 이걸 지키려고 비용은 많이 올라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손님들이 미슐랭이라고 계속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미슐랭, 뭐 속된 말로 미슐랭의 약발이 이제 다 하면서 손님이 좀 줄어드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망해가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안 됐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았을 회사, 그 식당들이 사실 좀 안 좋은 결과를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렇게 관리도 어렵고 운영도 어려운데 왜 대기업들은 자꾸 그 파인다이닝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일단 브랜드 가치 향상의 목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그 안에서의 풍기는 그 하이엔드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면 그런 어떤 브랜드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게 더 많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파인다이닝 특성상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적자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그리고 경기에 또 굉장히 민감하고, 왜냐하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으니까 경기가 사실 좀 안 좋아지면 거기서부터 일단은 커트를 시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를 이제 줄여나갈 때는 사실 그런 사치성 아이템들을 먼저 줄이는데, 파인다이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수익성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거는 쉽지 않고, 다만 조금 굉장히 스마트하게 비즈니스하는 그 회사들을 보면 파인다이닝에서 브랜드를 구축해 놓고 이걸 가지고 유통 사업을 하든지 약간 곁다리로 다른 사업들을 해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질과 어떻게 보면 명분이 맞는 건데, 대부분이 사실은 명분적으로 하는 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참 한국 외식 시장이 조금 어려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저희 뭐 한 지금 100조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이게 24년도는 집계가 아직 안 됐으니까 23년 기준으로 그렇고, 22년 대비로는 한 9% 정도 성장한 수치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P 곱하기 Q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가격 곱하기 물량. 그러면 P가 올랐냐, Q가 올랐냐, 요걸 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23년도 외식 시장의 성장의 한 6% 정도는 가격이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P가 올랐기 때문에 된 거고, 이용 물량이 늘어난 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글로벌 평균이 대략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23년도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가루 가격이랑 뭐 이런 식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상기후 때문에 또 농산물 가격이 또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외식비 증가 부담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로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외식 산업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프랜차이즈는 당연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더본, 더본 코리아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브랜드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다른 브랜드로 좀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구성 요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어떤 들어서 것들이 한신포차를 했는데 뭐 잘 안 돼. 그러면 백다방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 다른 브랜드로 뭐 쌈밥집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쌈밥집 하다가 잘 안 되면 저희 그 중식당으로 바꿔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잘 준수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이제 백종원 대표님의 철학인 것 같아요. 더본 굉장히 잘하고, 또 다른 상장사인 교촌 F&B, 교촌 치킨은 상생 모델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부자재 같은 거는 공동 구매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메뉴 개발, 마케팅 지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를 떠나서 이제 좀 외식 산업 파인다이닝 쪽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유명한 데는 보냄브레드, 소고기 오마카세. 굉장히 비쌉니다. 뭐 40만 원이 넘고요. 여기에서 조금 파생돼서 비슷한 소고기 오마카세지만 뭐 조우라고 하는
압구정에 매장이 있는 여기도 굉장히 좀 영업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매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약간 파생 브랜드들을 가지고 조금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플레이어들 많으신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인 거고, 소고기 쪽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회사를 빼놓고는 지금 다 좀 어려워요. 소고기로는 이게 대형화 프랜차이즈화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대부분 보면 보는브레드 조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한우의 경매권을 가지고 있는 데예요. 한우의 경매권이요? 네, 우리나라는 한 120명 정도만 한우를 살 수 있는 경매 시장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 120명이 가장 좋은 소고기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가격 경쟁력 갖춘 소고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에서 사실은 수익을 내려면 결국에는 경매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고기를 선별해 와서 거기서 나오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로 승부를 보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건데 120개에서 더 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이 유관된 그 회사나 뭐 브랜드들은 괜찮은데 사실 이걸 떠나서 하려고 그러면 일단 소고기 확보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 자리를 진짜 꼭 지키고 있어야겠어요. 거기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잘 보시면 그 고기 확보하려고 막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네, 전국을 막 돌아다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에서 물건을 떼와야 되는데 사실 뭐 돼지는 그래도 표준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소는 이 120명의 그 경매권 가진 사람들만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상의 표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외식 산업, F&B 산업에서 좋은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F&B 사업에서 사실 좋은 기업이 되려면 운영 주체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명성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자금 흐름을 못 잡아내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금 흐름이라고 하면 통행료, 통행세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는데 예를 들면 원자재 매입을 해서 내가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면 되는데 요거를 밖으로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한번 돌려서 얘한테 매출을 한번 찍어주고 내가 가져와요. 네,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다가 다시 값만 올려서 나한테 파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이익이 생기니까 여기 걸 편취하는 거예요. 이런 뭐 통행료, 그다음에 알바비 통해서 자금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재고파악 좀 불투명해지는 거, 뭐 이런 거에 내재된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프랜차이즈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뭐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테리어 강요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보통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맹점한테 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기적으로 3에서 5년 뭐 이럴 때 한 번씩 인테리어 다 갈아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지정한 업체가 들어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이 몇 천만 원대란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형광등 하나에 10만 원? 이런 얘기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아요. 공사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많이 남겨먹는다는 비난을 받는 데들도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여기서 이제 이익들을 많이 취하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좀 극복을 하면 F&B 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생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야죠. 그럼 현재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외식 산업이 좀 활발한 편인가요? 제가 봐서는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음식을 좀 해먹는 문화라서 사실은 이게 트렌드상으로 집에서 해먹다가 시켜먹는 부분이 이제 늘어나면서 시장이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태생적으로 봤을 때 외식 산업이 큰 거는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들이 그 기본적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의 주방을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에 가서 보시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다 사다 먹는 거거든요, 주로. 미국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이게 크니까 그 오피스 에리아는 거의 이제 외식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은데, 다만 미국은 거리가 머니까 배달이 안 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기본적인 그 한계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주식을 배달해서 먹는, 중국도 주식을 배달해서 먹는, 미국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밖에 나가서 먹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흑백 요리사 이야기도 하고 또 미슐랭과 파인 다이닝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머니머니 채널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좀 잘하시고 싶은 분, 투자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정보들을 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김태성의 머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